서울 서대문구 KT지사 건물 화재 1차 현장 감식 결과 지하통신구 79m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서울 일부 지역에선 통신장애가 계속된 가운데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단판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횡령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8년 전 나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에까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법관 실명까지 거론하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목 디스크나 불면증뿐 아니라 눈의 압력, 즉 안압을 높인다는 실증 연구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어두운 곳에선 안압 변화가 더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KT 통신망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결제 전산망 장애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집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디지털 세상이 멈춘 서울 서부권 일대, 현장 곳곳을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온종일 결제망이 먹통이던 족발 가게. 손님이 끊긴 건 물론 주방까지 피해가 미쳤습니다. 평소 주말 매출을 생각해 준비한 족발 재료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상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냄새나는 거 어떤 분한테 팔 수 있어요. 안타깝죠. 아깝고 이게 다 돈인데. KT 단일 회선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근처 뭐 치킨집, 피자집 뭐 다 안 되고 있던 거예요. 야. 통신장애는 음식 배달업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도 배달 오토바이가 급감했습니다. 카드 결제 안 돼서 현금밖에 안 돼서 현금 없는 손님은 못 받아요. e스포츠 경기장에서 생중계 예정이었던 게임 경기도 일주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주말이면 관람객들로 가득 차는 250석 규모의 경기장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경찰 통신망도 한때 불통이었습니다. 서울 서부권 4개 경찰서의 전화회선과 112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터넷 불통에 휴일 집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책이나 사색이 인터넷을 대신했습니다.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책도 한번 꺼내서 읽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못하게 됐던 것들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첫 합동 감식 결과 지하통신구 79m가량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추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그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화재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정인 기자, 어젯밤 늦게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현재 KT가 밝히고 있는 복구율은 유선 인터넷 전화가 무선 인터넷망이 97% 그리고 유선이 63%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자들은 내일 오전이면 무선 이동 전화도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어젯밤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KT 측은 연인원 10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선 회선을 복구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화재로 손상된 79m의 케이블을 대체할 새로운 케이블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오늘 화재 현장을 방문한 KT 황창규 회장은 최대한 서둘러 복구를 끝내겠다고 밝혔고요.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선 언제쯤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지가 궁금할 텐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 복구되고 있는 작업은 어디까지나 임시 복구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KT 측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유선 회선입니다. 무선 기지국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이동 전화와 달리
유선은 끊어진 케이블을 통신국까지 일일이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현재는 통신국에서 약 200m 떨어진 이곳을 중심으로 새롭게 연결된 케이블을 지상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상으로 빼낸 케이블은 통신국 근처로 옮긴 뒤에 크레인을 통해 옥상까지 연결해 층별 상황실로 이어붙여야 합니다. 지하 통신구에는 유선 전화선 약 17만 회선, 광케이블 220세트가 있는데 케이블을 다시 지하로 옮겨 넣는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T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통신 장애로 특히 주말 장사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 영업의 필수인 전화와 카드 결제가 먹통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틀 내내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받지 못한 PC방. 주말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KT 통신 장애로 손해가 큽니다. 하루나 이틀 돼야지 복구가 된대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한참 가요. 단골 손님 받찾기로는. 정부 대책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틀째 계속 통신이 두절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다르게 이번에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통신 장애 사고,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단판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휴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야 3당 지도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지지율과 국회 의석 배분 비율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구 의석이 많은 다수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 100% 비례대표도 다 몰아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의석수 확대는 불가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단판 회동을 요청하는 한편 선거제 개편과 예산 심사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동 행동을 해나가기로 한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 당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물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조차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 중인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제 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가 만들고 실행한 판사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법관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불이익을 주라고 했다는 건데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9월 22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입니다.
비위 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옆에는 김모 부장이라고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였습니다. 청와대는 왜 김 판사를 콕 찍어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을까? 열흘 전 김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2달여 뒤 김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판사에 대한 불이익은 그 뒤로도 집요하게 진행됩니다.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 인사 서류가 만들어졌고 일부러 집과 먼 곳으로 인사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 판사 외에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를 언급한 이모 판사 등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이른바 문제법관들에 대한 징계 또는 퇴출을 실제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법관 인사관리 시스템에 인권법 연구의 가입 여부를 적고 일부 법관에 대해선 사법행정에 반한다는 평가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듬해 일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책임자인 박모 판사를 소환하는 등 그런 내용을 입력하고 또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올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 참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을 해치기도 쉬운 기기인데요. 일단 고개를 오래 숙이게 돼 목 디스크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일명 블루라이트는 뇌에 영향을 미치고 생체 리듬을 교란해 불면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쉴 새 없는 메시지는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리고요. 최근에는 눈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폰 사용이 안압도 높인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20대 직장인입니다. 안압을 측정해봤습니다. 평균 17.6이 나옵니다. 15분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글자를 입력하게 한 뒤 안압을 다시 쟀습니다. 19.8로 스마트폰 사용 전보다 12.5%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좀 눈도 뻑뻑해지고 많이 답답한 느낌?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20, 30대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안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스마트폰 작업을 할 땐 사용 5분 뒤부터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나니 13%까지 높아졌다가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자 평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선 안압 변화가 더 심했습니다. 스마트폰 작업 15분째 안압이 25%까지 높아졌다가 종료 5분이 지나자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이 자세를 지속하면 안구에 피가 몰려 안압이 높아집니다. 화면에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선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는데 이때 눈 안의 액체가 빠져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면서 안압이 더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책에 있는 글씨를 읽는 거랑 다르게 화면 자체가 이제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명이 어두운 데서도 그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더 안압 변화를 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안압 상승을 줄이려면 되도록 밝은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분가량 사용 뒤 눈을 쉬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안압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인데 보행자가 많아서 인명사고 비중도 일반 도로보다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는 차량 한 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그대로 충격합니다. 네, 괜찮아?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아이는 앞뒤 옆을 잘 살피지 않고 막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차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지 안에서 빨리 돌아다니니까.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채 들이받기도 하고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1건이 이런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유지에 있는 도로, 즉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 도로의 3배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이 늘면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다 보니 인명피해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4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 위반이 이거는 사실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8개월째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가축 시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방역이 돼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충북 옥천의 한 가축 시장이 주말마다 인근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쓰이면서 방역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식장은 감독 책임이 있는 옥천 군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축협 가축 시장. 경매가 없는 주말인데도 차량들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2년 전 축협과 임대 계약을 한 인근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입니다. 예식장이 운영되는 날이면 이 가축 시장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소독 등 출입에 제한이 없고 또 사람이 드나드는 전용 계단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차량은 소독 장치가 설치된 입구가 아닌 옆문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거 소독 못했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축산시설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모두 기록하고 소독도 꼭 해야 하지만 축협은 예식장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차량 진출입 통로 부분은 웨딩홀에서 관리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었죠. 이제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예식장은 주차 관리 요원을 탓합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자기 차 세차하고 뭐 한 거를 갖다가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고 플레임도 걸고 그래서 알바 직원들이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이처럼 방역에 구멍이 뚫린 채 운영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옥천군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점검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 예식장은 현직 옥천군수가 오랫동안 운영하다 지금은 그 딸이 운영하고 있어 뒷말까지 무성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정작 감독기관인 자치단체는 부실한 방역 실태에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올해 영화계와 공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여성입니다. 아직도 한국 영화계에서는 남성 위주의 이른바 남탕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미투 운동을 비롯해 성폭력과 성차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물결을 이루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이 늘고 있습니다. 인물 설정도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송영국 기자가 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실시 경찰서 방화에 증거품까지 설치해? 한국 영화에 흔히 보이는 짙은 남성성. 반복되는 건 거친 격투만이 아닙니다. 눈 내리 깔아. 안 깔아? 까세요. 눈, 까, 어쩌라고, 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열. 에이, 어떤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 많이 컸네, 동수. 우리 석구 많이 컸네. 뭔 소리고? 행배는 내 미치지. 내가 그 위야. 야만의 역사를 이끈 군사문화 그리고 조폭문화. 집단의 논리에 개인은 짓눌립니다. 이 중에는 폭력성을 반성하는 작품도 많지만 어쩌면 이들 모두 마음 깊은 곳 욕망을 비추는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나?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영화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과시하는 쪽이든 아니면 성찰하는 쪽이든 남성 중심의 폭력 서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소비되거나 보호받기만 하는 대상에 머물기 일쑤였죠. 최근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그간의 작품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오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대학로에서 페미니스트 극작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온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데뷔하고 나서 쓴 작품들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그 작품들의 대다수가 남자 주인공이고 남자 캐릭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거를 깨달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작가들은 올여름 제1회 페미니즘 연극제로 뜻있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대학로의 크고 작은 무대는 물론이고 예술의 전당이 페미니즘의 고전 인형의 집을 올리는가 하면 국립발레단은 마타하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시대를 잘못 만난 재능 있는 여성의 고뇌를 몸짓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립극단은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여성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등 공공예술단체와 기관들까지 여성 서사의 대열에 가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학대를 소재로 얼핏 영웅이 약자를 구하는 흔한 이야기 같지만 여성 감독의 눈길은 달랐습니다. 지켜줄게. 나도 지켜줄게요. 약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뻔한 모성애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남녀를 편가르려는 게 아니라 여성을 왜곡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고 서로의 연대를 통해서 우정을 다지게 되고 그 둘이 어떤 결속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뛰쳐나가는 얼마나 이런 여성 서사나 그리고 힘 있는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는지에 대해서 개봉 초기 성적이 부진했다가 관객들 사이에 팬덤이 형성되면서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이 영화가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 스스로가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다룬 대형 상업 영화인데 여성 인물 설정이 남다릅니다. 당시 이 나라에 있었으면 하는 인물, 부당함에 대항하며 위기 앞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Maybe going through rough times, but they loan money to a lot of companies and people. 약자를 위해서 맞서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성임에도 이런 것들을 해낸 사람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마땅히 자기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한 인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대중예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여성을 대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시대의 요구도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일부터 철도 공동조사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정한 뒤 바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고미가 낳은 새끼들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며 엄마개와 새끼 6마리가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불행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사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공식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EU 양측은 합의문에 대한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영국 의회 내 반발 여론이 거세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박지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문이 마침내 공식 서명됐습니다. 유럽연합은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무역과 안보 협력 등 미래 관계를 담은 정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in the next phase this unprecedented and ambitious partnership. We will remain allies, partners and friends.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 동맹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브렉시트 시점인 내년 3월 29일 이전에 양측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탈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서는 합의문에 대한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hat I'm going to be focused over the next few weeks until the meaningful vote in Parliament, getting that vote through. Yes, I will. 영국은 내년 3월 EU를 탈퇴하더라도 전환 기간인 2020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지용입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냐 타이완이냐 올림픽 참가명을 바꾸는 문제에서 중국이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를 두고 독립 의지를 묻는 것으로까지 비화됐던 타이완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습니다.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하면서 현 집권당의 탈중국화 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타이완 이름으로 올림픽을 나가자 집권 민진당마저 너무 급진적이라며 부담스러워했던 이 안은 유권자의 50%에서 25%로 낮아진 문턱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실제 통과하더라도 IOC와의 협의 가능성이 낮았던 만큼 명칭 변경의 실효성보단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는데 타이완인들의 선택은 독립보단 안정이었습니다. 집권당의 탈중국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은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6대 직할시장 선거에서 집권당은 겨우 2곳만을 건졌고 22개 현 시장 자리 중 3분의 2를 야당에 내주며 참패했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당 주석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首先我要对今天地方选举的结果负起完全的责任。我从现在开始辞去民主进步党的主席一职。 총통 임기를 2년여 남긴 가운데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탈중국 정책의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 중국의 경제 봉쇄 등 악화 일로를 걷는 양안 관계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꼈다면서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 잘 살 수 있게 될 거란 중국의 여론 포섭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